네, 미국에서 이주 내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네, 전문가와 자세한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연구센터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서리엔 뉴스가 북한의 신포조선소에 잠수형 탄도미사일이죠. SLBM 탑재가 가능한 신포급 잠수함과 수중발사 시험용 바지선이 재배치됐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여기에다가 이제 잠수함 갑판에 있던 장비들이 없어졌거든요. 이런 걸 좀 고려했을 때 여러 정황을 살펴봤을 때 어떤 좀 의미가 있다고 좀 보시는지 한 말씀. 예, 그렇죠. 이제 38노스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작년 12월 말과 지난 6월 말 한 예. 6개월 동안의 변화 상황을 비교해서 지금 분석을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잠수함 배치 위치 또 바지선의 위치가 달라졌고 여러 가지 그 장비들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동안의 수리 작업들을 모두 마치고 새로운 발사를 위한 준비 또 배치 이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늘 봐왔습니다만 북한은 계속 미사일 발사를 하고 있고 미사일 역량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고 그 완성도를 높이고 있거든요. 예. 그것은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 SLBM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중반에 SLBM을 쏘았고 또 금년에도 SLBM을 개량한 미사일을 쐈단 말이죠. 예. 네. 그런 차원에서 38노스 분석에 기초한다면 북한이 조만간 언젠가 이 SLBM을 추가 발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요. 저희가 형태를 좀 살펴보자면 시험 발사를 감행한다고 가정했을 때 북극성 뭐 일형의 개량형이거나 아니 완전히 네. 뭐 새로운 미사일일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여러 가지 뭐 관측이 있습니다만 보실 때는 어떤 형태의 미사일 발사를 되실지. 어차피 북한으로서는 SLBM이 작년 8월에 발사를 했고요. 그걸 개량해서 지상에서 발사할 수 있는 북극성 2형이라고 하는 것을 지난 5월 달에 예. 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은 SLBM도 작년 8월보다는 훨씬 발전되고 개량된 그런 형태의 미사일을 선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거든요. 예. 그게 뭐 북극성 3형이 될지 또 어떤 형태가 될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작년 같은 경우 북한이 약 500km를 비행을 했단 말이죠. 네. 수중 사출에 성공을 했고 비행 시험도 일단 초기 비행에는 성공을 했다라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그런 SLBM 다시 말하면 북극성의 개량형인지 아니면 완전히 다른 형태의 그런 미사일이 될는지는 현재로서는 뭐 예단할 수 없습니다만 그럴 가능성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봐야 되겠죠. 발사가 된다면 이전보다 발전된 형태의 발사도 이렇게 분명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CNN 방송이 북한이 조만간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할 준비를 진행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ICBM 또 IRBM 도발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제 지난 7월 4일이었죠. 미국의 독립기념일을 기해서 북한이 ICBM을 발사를 했는데 예. 북한은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미국이나 이제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ICBM, 거리상으로는 ICBM이 맞지만 5,500km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넘으면 우리가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보다 좀 낮으면은 ILBM, 중거리 미사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북한은 ICBM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우리 쪽에서 봤을 때는 거리상으로는 ICBM이 맞지만 여러 가지 거쳐야 할 단계들이 아직 좀 남아있다. 다시 말하면 재진입 같은 그런 것들. 재진입이라든지 재진입 이후에 자기들이 목표로 한 그 지점으로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유도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은 좀 미흡하다. 예. 따라서 ICBM 뒤에다 급이라고 하는 걸 붙여서 ICBM 급이라고 이제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김정은으로서는 ICBM 발사를 성공했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내부적으로는 연일 잔치 분위기를 이어가고 김정은의 어떤 업적을 부각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효과가 좀 미미하거든요. 말하자면 미국이 깜짝 놀라고 세계가 깜짝 놀래가지고 북한이 원하는 대화의 자리로 나와서 북한을 얼르고 달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오히려 제재만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제재가 가해지고 있고 따라서 이 충격 효과를 좀 더 높여야 되겠다라는 그렇죠. 판단으로 추가 ICBM, 지난번 ICBM보다는
더 진전된 역량을 과시하기 위한 그런 시도, 또 그것이 준비가 덜 돼 있다면 그 낮은 급이라도 자기들의 발전된 역량을 과시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미국에서도 그런 움직임들을 포착을 하고 보도가 나온 것으로 생각이 그래요. 됩니다. 도발 시기가 좀 궁금해지는데 일단 뭐 예상되는 게 다음 달 예정인 UFG 일찍 프리덤 가디언 그 연습 전이 되지 않겠냐 분석도 있더라고요. 선생님 보시면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예, 그렇죠. 북한은 뭐 나름대로 자기들이 발사할 플랜들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서 하나하나 이제 추진을 하는데 네. 역시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다시 말하면 발사 일정을 정하는데 중요한 고려 사항이 말하자면 그런 정치 군사적인 일정들입니다. 네. 지난번 7월 4일 독립기념일 또 우리 한미 정상회담이 이어지는 그 기간을 기해서 쐈고요. 지난달 또 미중 정상회담 그 전후에서 또 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고 또 집요하게 중단을 요구하는 것이 한미연합연습이란 말이죠. 또 이번 8월에 있을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사실상 첫 번째 시행이 되는 한미연합연습, 그러네요. 대규모 예. 한미연합연습이라고 하는 점에서 봤을 때 북한으로서는 그 시기를 즈음해서 미사일을 발사할 때 정치 군사적인 효과 이런 것들을 또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조만간 발사한다고 그랬고 지금 이제 7월 하순에 이제 접어드니까요. 8월 중순 같으면 앞으로 한 2, 3주밖에 남질 않았거든요. 네. 북한으로서는 아마 기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준비가 된다면 그 시기를 전후해서 발사할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죠. 어쨌든 미군이나 우리도 이런 것들이 북한의 이런 도발 같은 거에 대비해서 어떤 이번 훈련에서 어떤 전력 규모도 그렇고 훈련 강도도 이전보다는 좀 더 세심하게 좀 더 뭐 증원이 된다든가 그런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역시 이제 한미연합연습은 뭐 갑자기 뭐 지금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갑자기 뭐 늘리거나 그렇게 하기보다는 미리 1년 전부터 차분하게 준비를 하거든요. 하나하나 쭉 준비를 하고 점검을 해나가는데 말씀하신 대로 상황이 다시 말하면 북한의 위협의 수위가 높아진다든지 그럴 예. 경우에는 계획에 추가해서 전략 자산을 더 배치한다든지 훈련을 좀 늘린다든지 이럴 수는 있습니다. 현재는 8월에 있을 UFG 연습의 규모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은 아무튼 북한이 최근에 미사일 발사 도발을 이어가고 있고 위협 수준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UFG 연습도 거기에 상응한 그런 대비한 연습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요. 봐야죠. 알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군사회담 또 적십자 회담을 제안을 했었는데 그렇습니다. 네, 북한이 사실상 침묵으로 일관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거부도 수용도 아니고 수정 제안도 아니고 침묵으로 대응한 이유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많이들 분석하고 계실 것 같아요. 전문가분들께서. 예. 예, 저는 이제 어떤 매체를 통해서도 그 네 가지 가능성을 봤습니다. 수용, 거부, 역제한. 침묵, 음. 수정제의 또는 네. 역제의 이 네 가지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그 중에 하나가 침묵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이번에 우리가 제의한 두 가지 군사회담, 적십자회담. 군사회담은 이미 날짜가 지났고 예. 적십자회담은 아직 날짜가 남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적십자회담에 대한 반응 가능성은 뭐 아직은 열려 있다고 봐야 되는데 북한이 군사회담에 대해서 침묵을 했지만 사실 다른 이 통로를 통해서 입장을 밝힌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20일 노동신문을 통해서 네. 북한이 우리 정부를 향해서 불만을 표출을 했죠. 다시 말하면 문재인 정부가 남북 관계를 개선하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북한에 대해서 적대와 대결 정책을 취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와 대화할 생각하지 마라. 네. 그러나 그런 생각을 바꾼다면 우리는 언제라도 대화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북한이 말하는 적대와 대결이 뭐냐? 이것은 자기들이 자위적인 조치로서 개발하고 있는 핵 문제를 빌미로 해서 제재를 한다든지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또 연습 억제력을 유지하고 그걸 또 발전시키고 이런 것은 모두가 북한을 향한 적대고 대결이다. 따라서 그걸 바꾸지 않으면 대화에 나오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출을 했는데 침묵으로 한 것은 역시 거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라도 자기들이 필요하고 지금은 됐다.
있다라고 판단했을 때 아예 자기들이 카드를 버리지는 않고. 그렇죠. 버리지 않고 자기들이 언젠가는 다시 던질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정부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7월 27일이라고 하는 날짜를 박아서 예. 또 거기에 염두에 두고 21일 날 회담하자고 제의한 것은 상당히 시기적으로 좀 촉박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북한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아,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초조감을 가지고 있구나. 뭔가 급하구나. 뭔가 급하구나. 또 앞에 정부와 뭔가 차별화하기 위해서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달려드는구나. 그러면 침묵을 하면 굉장히 더 초조해질 것이고 더 조바심이 날 거고 어떻게 보면 망신을 주는 효과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새 정부를 좀 이끌어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속내도 담겨져 있다고 봐야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좀 더 안달이 나게 어떤 밀당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그럴 수도 있는 건데 있겠어요. 왜냐하면 북한이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죠. 예. 물론 공식적으로 무슨 성명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밝힌 거는 아닙니다만 결국은 북한으로서는 그 구상 내용에 대해서 조목조목 지적을 하고는 있지만은 전면적인 거부는 하지 않았어요. 그랬네. 네. 그걸 왜 그러냐면 북한으로서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과거 정부와는 다르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이 정부와 무언가 대화와 딜을 통해서 자기들의 필요를 얻고자 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새 정부에 대한 비난의 수위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절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을 본다면 북한의 속내를 어느 정도 우리가 읽을 수 있을 것 일단 같습니다. 27일까지 반응을 내놓는지 안 내는지 보고 또 우리 정부도 상당히 고민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죠. 예, 지금 정부는 27일까지는 아직은 날짜가 남아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유효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알겠습니다. 있지요. 자, 우리 정부의 노력에 북한이 호응하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문 대통령이 이른바 아까 말씀하신 베를린 구상에도 차질이 좀 일단은 시작점은 좀 불가피해졌다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좀 섣부른 예, 판단입니까? 그런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그런 제안을 하고 통일부 장관, 예. 조명근 장관이 나와서 이 얘기를 했어요. 저도 유심히 또 주의 깊게 들었는데 북한의 반응에 무관하게 네. 우리의 필요를 밝힐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베를린 구상의 핵심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겠다고 하는 것이고 예. 항구적인 평화가 이루어지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비핵화다. 북한 핵 문제가 완전히 해결돼야 한다는 것을 전제를 했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 그것과 함께 남북 관계를 개선하겠다. 그리고 이번에 조치는 남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제안한 4가지 조치 중에 2가지를 제안한 거예요. 물론 북한이 반응을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차질이 빚어진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판단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문재인 정부가 이제 출범한 지 얼마가 안 됐고 앞으로 이제 5년 가까이라고 하는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 역시 문재인 정부의 판단대로 북한의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 한반도의 평화는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지금 북한이 대화에 나오지 않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위축이 되거나 일희일비할 필요 없다. 따라서 우리로서는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 공조를 탄탄히 하면서 역시 북한은 저는 그렇습니다. 그동안 북한을 쭉 상대해 오면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자기들이 필요하면 언제라도 대화에 나온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도 북한이 적극적으로 회담을 하자고 얘기를 했어요. 네. 물론 우리는 진정성이라고 하는 걸 전제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도 북한은 자기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대화에 나올 겁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긴 안목을 가지고 그러겠네요. 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가운데 지난해 북한 경제 성장률이 3.9%로 17년 만에 최고 성장률을 보였거든요. 이렇게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최고 성장률을 보인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뭐 경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관련 내용, 분석한 내용을 보면서 2가지를 생각을 했는데요. 한 가지는 2015년에 북한이 극심한 수해 때문에 경제가 아주 곤두박질을 쳤습니다. 그렇죠. 완전히 네. 바닥으로 떨어졌는데
그리고 1년 후에 성장률이 3.9%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최저 기조에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성장을 한 것 같지만은 실제 15, 16 평균을 내면 1.3%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나온 분석이거든요. 한 가지를 더 생각을 한다면 북한의 경제가 사실은 내수경이 이제 자기들은 뭐 자력 경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 북한의 대외 무역이라고 하는 것이 중국의 90% 이상 의존하고 있단 말이죠. 예.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북한의 경제 성장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가 중국인데 중국이 국제사회 대북 제재에 동참한다고는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매우 소극적으로 임했고 이중적으로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수치로 입증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그것 때문에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라라고 요구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미국이 다음 달부터요 북한 여행을 전면적으로 금지한다 공식 확인을 했습니다. 이게 일단은 첫 번째로 원비어 사망 사건으로 인한 보복 조치 일환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던데 일단 어떻게 좀 첫 번째로 해석하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보복 조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보복이라고 하는 그런 것에 앞서서 원비어와 같은 제2의 원비어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판단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으로서는 그동안 북한이 끊임없이 인질 외교라고 하는 걸 펼쳤거든요. 미국민들을 가두고 그걸 통해서 자기들의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악용을 해왔단 말이죠. 예. 그래서 다시는 그런 일들, 제2의 원비어도 막고 또 그런 인질 외교 자체를 차단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가장 강력했다고 보고요. 없도록. 예, 그리고 미국민이 북한을 찾는 관광객 수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경제적인 충격 효과는 그렇게 크지는 않겠지만 상징적인 효과가 매우 큽니다. 따라서 미국이 그런 여행을 차단을 하고 그런 조치를 취한다면 서방 유럽 국가라든지 다른 나라들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따라서 북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미국이 지금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하는 3자 제재 카드를 이제 꺼내 들었는데 이제 더 이상은 안 된다.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다 강력하고 정말 김정은의 급소를 찌를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을 취해 나가기 위한 중요한 신호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 등에 대해서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연구센터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